주말 뉴욕 증시는 고용보고서에 대한 실망감에 추가 하락했습니다. 공장 주문 역시 예상에 못 미치면서 다우는 7거래일째 하락해 9,700선도 붕괴됐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국 증시는 특별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고용지표가 잇따라 실망감을 안기며 지수가 힘을 받지 못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여파로 최근 한 달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8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1% 내린 72달러 14센트에 끝났습니다. 미국의 6월 고용이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임시직인 인구조사 고용이 감소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미국의 실업률은 9.5%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5월 공장 주문은 전월 대비 1.4%나 감소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소폭도 2009년 3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2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부진한 경제지표를 내놓고 있는 뉴욕 증시, 또 많이 하락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든 아니면 고용지표가 괜찮든 어떤 식으로든 반등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우는 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우를 포함한 3대 지수 모두 다 새로운 저점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다우는 이제 9,700선도 채 안 되는 9,686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우가 이렇게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은 2008년 이래 최정기간 하락이라고 하네요. 안 좋은 고용지표 내용까지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분석은요. 에임고 매니지먼트 강효석 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 정도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도 이래저래 또 하락이네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것이 고용지표가 안 좋더라도 그동안 이제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네. 의견이 이제 지배적이었고요. 저도 기대한 측면이 있었는데 장 막판을 남겨놓고 이제 다시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시간대별로 살펴보면은 장 개시 전에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고용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지수가 상승 전환하기도 하면서 네. 고용 지표는 이제 그렇게 묻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10시에 공장 주군이 이제 예상치를 하회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지수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오후 1시경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공군 기지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하고 또 광역 인터넷에 투자해가지고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다음에 네. 다우지수가 한때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했지만은 장 마감을 남겨놓고 이제 경제지표가 안 좋은 불안 심리하고 또 월요일 시장에 따른 이제 어떤 부담감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20분 네. 동안 5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 항공업종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네. 컨티넨탈 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2분기 수익이 전망이 악화됐다. 그래서 마이너스 9% 하락했고, 예. US 에어웨이하고 델타 항공은 두 공항에서 착륙권의 교환 계획이 취소됐다는 보도로 항공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뭐, 장 중에 어쨌거나 한 번쯤 좀 괜찮은 상승을 해보려고 했었지만 결국엔 추가 하락했다라는 시나리오로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고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조업 관련 지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에 좀 믿었던 지표 중에 하나인 제조업 부문도 계속해서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이미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만은 올 들어 최저치를 찍은 바 있죠. 이어서 미국의 5월 공장 주문 역시나 예상보다 안 좋은 결과를 내놓았더군요. 네, 주택 부문 뭐 이제 고용 부문 할 거 없이 이제는 제조업까지도 네, 제조업만 계속 괜찮았었는데 이제 이쪽까지도 안 좋은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이제 0.5% 하락할 것이다 이랬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1.4%가 하락을 했고요. 네. 지난달에는 1.2%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컸는데 이제 비내구재 주문이 이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2.1% 감소했는데 뭐 상품 가격의 하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절대 양을 이제 가격 곱하기 양으로 하는 거니까 네. 가격 하락이 이제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내구재 주문은 이제 당초에 1.1%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가 0.6% 하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요거는 좋은 현상이었지만 이거 갖고 투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장 주문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9개월 만에 감소세, 그리고 2009년 3월 이래 최대 감소폭이었고요. 그래도 조금 줄겠거니 예상을 하긴 했었지만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주택 관련 지표가 안 좋으면서 미국의 WD 우려가 크게 고개를 들었고 ISM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5월 공장 주문까지 제조업 지표가 연이어 부진한 모습까지 확인을 한 상황에서 기대가 크진 않았지만 네, 역시나 고용 보고서 내용도 좋지 못했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 일자리가 또한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증감부터 좀 살펴볼 텐데 13만 명 정도 줄어들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괜찮았다면서요? 네, 뭐 근데 당초에 13만 명이나 12만 5천 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12만 5천 명이 감소했고 네. 줄어들긴 했지만은 이제 인구조사 요원들이 이제 센서스 요원들이 이제 22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당초 컨센서스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컨센서스와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올 들어 처음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그렇죠. 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에 대한 실망감도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간 부문 고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간 부문이 사실은 뭐 비농업 부문 고용은 그렇게 센서스 조사 때문에 고용됐던 사람들이 해고되면은 당연히 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민간 부문 고용에 대한 거는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도. 네, 민간 부문 고용은 이제 계속 증가를 할 것이다. 또 이제 10만 명 이상 증가를 할 것이고 뭐 3, 4월 분 20만 명 증가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네. 8만 3천 명이 증가하면서 이제 기대보다는 이제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민간 부문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고용 시장에 대한 그런 더블 D 우려로까지 가기는 조금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요. 예. 민간 부문 뭐 고용자 수 같은 경우 발표치가 예상치보다 한 3만 명 정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군요. 자, 문제는 또한 실업률도 볼 필요가 있겠는데 6월 실업률 9.5%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9.78% 정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치가요? 네, 전달에 9.7%가 실업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는 이제 하락할 것으로 다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9.8%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 활동을 이제 중단한 인구가 이제 63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네. 65만 2천 명이 구직을 단념해가지고 통계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뭐 실업률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용이 그야말로 증가를 해서 실업률이 9.7%로 소폭이나마 개선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더 많아서 이들이 경제 활동에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실업률이 좋아진 착시 효과라서 시장에 큰 호재로서의 영향력은 없었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비농업 부문 고용은 예상했던 수준 그럭저럭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고 실업률은 좋아 보이지만 내용은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민간 부문 고용에 대한 증가세는 예상에 크게 못 미쳤다. 3만 명이나 갭이 있었다는 결과를 저희가 한 3부문 정도로 정리해서 들어보았는데요. 자, 제조업 지표도 안 좋고 주택 지표는 원래 안 좋았고 제조업도 지금 따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사실은 근간이 되고 있는 고용 지표도 지금 개선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기댈 모멘텀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역시나 더블딥 우려가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미국도 재정 적자가 이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부터 주장하고 있던 이제 제2의 경기 부양책, 요것이 이제 어떤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2일날 공군기지에서도 연설을 했었고, 3일날 라디오 이제 정례 연설에서도 연설을 했었는데, 광대역 통신망이나 이제 뭐 태양광 발전소 등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고용을 늘리겠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과연 이제 공화당의 반대를 뚫고 과연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구도가 이제 세계 경제가 재정을 긴축시킬 것이냐 아니면 재정을 확대시킬 것이냐 지금 다시 한번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폴 크루그먼 교수 같은 이제 노벨상 수상자 같은 이제 케인지안이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정부가 재정 확대에 대한 효과를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해서 재정 정책을 더욱 더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재정 긴축 쪽으로 나가고 있고 네. 미국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증시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재정 확대 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은 것 같고요.
재정 긴축으로 갈 때는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재정 긴축을 한 다음에 더욱더 GDP가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아일랜드는 올해 1분기에는 유로 약세로 인해서 이제 다시 GDP가 성장세로 전환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유로 약세에 의한 것이지 이제 재정 긴축에 의한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어떤 재정 긴축과 재정 확대에 대한 그런 큰 흐름에서 정책이 어떻게 이제 나아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재정 확대가 될 경우에 오히려 더 이제 증시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고용 걱정한 오바마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 쪽에 조금 산업을 일으킬 조짐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20억 달러를 이 태양광 발전소 세우는 데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에 20억 달러를 지원하면은 네. 고용이 뭐 5,000명씩 7,000명 이렇게 늘어나서 연구 고용이 뭐 12,000명이 늘어난다. 네. 그리고 이제 전일에 이제 광대역 통신망을 투자한 것은 그것도 고용이 뭐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제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3조 달러에 달하는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해서 공화당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에 제2의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그것이 성공하면은 이제 재집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오바마의 고용 창출 플랜이 과연 이제 실행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경기가 더블 딥으로 나가가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자꾸 나와준다면 오바마의 이제 목소리가 차츰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주가가 더 여기서 뭐 밑으로 가거나 그런 일은 이제 오바마가 아마 이제 제2의 경기 부양책으로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표 부진이고 재정 확대 정책을 지금 펴려고 하고 있는 오바마 쪽에 힘을 실어줄 공산이 크기 때문에 또한 지표가 부진한 것을 공화당 쪽에서는 반기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유럽 쪽의 분위기를 보니까 유럽도 역시 계속해서 하락 국면인 것 같습니다. 유럽 역시나 미국처럼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안 좋았다면서요? 네, 유럽도 뭐 실업자가 소폭 증가했고요. 실업률이 3개월 연속 10%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고 또 은행주랑 자동차주가 괜찮았었는데 뭐 닛산의 판매가 뭐 미국에서 10% 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랬고 이제 르노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상승을 했고. 제약주들은 이제 사노피 아벤티스가 미국 내 이제 제약사를 인수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부담으로 적용해가지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유가 쪽도 볼 텐데 이렇게 지표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좋지 못하다 보니까 유가도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내 최저치까지 빠졌다고 하는데 73달러도 안 된다면서요? 네. 이제 유가가 경기 하락세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솔린 재고가 이제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재고가 많기 때문에 이제 유가는 조금 더 깊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8.5%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상승을 했던 것을 이제 전부 다 반납하고 하락을 했고, 이제 달러나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에 모두 상승세를 보였었지만은 달러는 유로의 상승세에 밀려서 하락 전환했고, 금은 이제 계속해서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강세로 마감했는데, 미 국채 같은 경우가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률은 상승했고 채권 가격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증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저께. 네,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좋지 않게 일단 결과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거시 지표 발표가 많았던 또 고용 보고서가 거의 키포인트였던 하지만 뭐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한 주가 쑥 뉴욕 증시도 이제 지나갔고요. 또 다른 한 주를 맞게 될 텐데 이번 주는 오늘 밤 당장 독립기념일 관련해서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4거래일 동안만 진행이 될 텐데 이렇다 할 지켜볼 만한 지표도 딱히 많지는 않다면서요. 네, 오늘 뭐 미국 휴장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화요일 날은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를 하고요. 뭐 예상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감소하는 그런 걸로 나오는데 또 소비자 신용이 7월 8일 날 목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네. 이전까지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증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각종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원 정책 같은 것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20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왔던 지표인 만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다음 주에부터 이제 알코아를 기점으로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번 주는 이제 프리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실적이 발표하는 주가들의 흐름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다하게 어닝에 딱히 강력하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 또 뭐 이렇게 굵직한 지표가 나오는 것도 아닌 상황, 게다가 거래일수 자체도 좀 적습니다. 글쎄요, 7거래일 조정받은 주가가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술적으로 끝으로 한번 분석을 좀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자리였던 것 같은데 고용보고서는 미리 안 좋을 것이라고 눈높이도 낮아졌었고 어쨌든 반발 매수가 없어서 딱히 못 올랐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과매도 국면이라는 어떤 판단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안 오르는 주가지만. 네. 제 생각에도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어떤 주식 시장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 네. 채권 시장, 국채 시장이라든지 뭐 유가는 물론 빠져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유가는 이제 워낙 국지적인 가솔린 재고 같은 문제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국채 가격이 끝을 찍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요새 지금 미 국채에 대한 버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지금 현재 미국 국채를 살 것이냐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살 것이냐는 이제 측면에서 본다면 네.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제 생각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경기 지표가 안 좋더라도 경기 부양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경기 지표에 실망해서 주식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과매도 국면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주식을 사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연 고점 대비해서 다우 그리고 S&P 500, 나스닥 거의 한 15% 내외씩 이렇게 빠져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빠지면은 이제 우리가 베어마켓 약세장에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약세장의 어떤 그 지금 바로 앞에 코앞에 서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약세장 진입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요? 약세장을 진입하려면은 이제 재정 긴축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재정 긴축으로 나서서 아일랜드 같은 상황이 돼야 되는데, 미국의 케인지안들이 워낙 득세하는 미국에서는 경기 긴축 정책으로 가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약세장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정책이 바뀌었을 경우는 약세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부양책이 또 뒷받침된다라면은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결국 주가도 턴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국채도 뭐 수익률이 거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국채보다도 이제는 주식 쪽으로 수요가 더 몰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에임고 매니지먼트 강윤섭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얘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나흘째 내리면서 1670선에 턱걸이하면서 끝났는데요. 고용보고서 지켜보자 하는 분위기도 짙었는데 역시 고용보고서 좋지 못하면서 뉴욕 증시는 추가 하락한 상황을 이제는 막 받아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고용보고서 부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할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반등 기대했었지만 고용 보고서도 역시 부진했고 또 제조업 지표도 연이어서 안 좋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예. 뭐 지난주에 우리 국내 증시가 1730선에서 고점을 좀 갱신하리라 이렇게 기대감이 많이 높았는데요. 네. 또 역시 이번에도 역시 해외 변수가 또 해방권 노릇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우리 국내 그 증시의 기업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지금 네.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1700 후반선에 가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해외 변수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데요. 뭐 해외 변수를 일단은 좀 살펴보셔야 그 국내 증시에 대응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유럽 위기가 다시
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유럽이 지난주에 보면은 올 여름 7월과 9월 사이에 네. 그 국채 만기가 한 70% 정도에서 80% 정도가 이렇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지난 7월 1일부로 그 작년에 유럽 중앙은행들이 그 유로존의 주요 은행들한테 한 4,400억 유로 정도의 1년 만기 대출금을 이렇게 빌려줬었는데요. 네. 그게 7월 1일부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유럽이 긴축 정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만기 상환을 하다 보니까 유로존 주요 은행들이 그걸 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환을 하고서 다시 또 재차 빌렸는데 보통 그 한 60% 정도의 자금을 다시 은행들이 빌렸는데요. 네. 만기 한 1주 내지 2주짜리의 그런 초단기 자금으로 그 대출을 했습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자신 있기도 하지만은 예. 또 긴축 정책을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한 측면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은행들 간에 단기적으로 거래되는 그런 대출 금리가 올해 한 9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자금이 단기화되다 보니까 서로 은행들 간에 돈을 서로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죠. 특히 뭐 요즘에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은행들은 자금이 더욱 많이 이렇게 단기 자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고는 그렇게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그래요. 유럽의 뭐 재정 위기 우려감은 뭐 계속해서 지금 완전히 사그라들 날이 언제인가 정말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 증시, 뭐 글로벌 증시 전부 다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지난주에는 유럽 얘기도 유럽 얘기였지만 뭐 중국, 미국 지표 한 대 엉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가장 큰 화두였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나라는 역시 이제 중국하고 미국 이 큰 빅브라더스를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사실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가장 경제 성장률을 그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크게 성장한 나라가 중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이원직 마켓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형익격은 그 중국이 이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지표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좋게 나오려 예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더블 D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미국의 그 경기 지표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경기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재고 판매 비율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고용 지표나 제조업 지수는 좀 안 좋게 나왔지만은 지금 최근에 보면 재고 판매 비율이 사상 최저치 수준입니다. 네. 요즘에는 워낙 IT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재고 판매 비율을 이렇게 잘 맞추고 예전처럼 창고에 물건을 많이 안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2008년에 그 금융위기 때처럼 재고가 과잉이 돼서 네. 그 경기 위기가 오는 그런 침체로 가려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 재고 판매비율이 낮기 때문에 서로 경기가 좀 둔화된다 손 치더라도 과거처럼 생산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뭐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더블 D까지는 뭐 가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유럽의 재정 위기 우려감은 계속해서 있지만 또한 미국과 중국의 관련 지표들이 좋지 못해서 뭐 세계 경기 더블딥 우려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지만 글쎄 해외 변수 중에서 더블딥 우려까지는 그래서 경기 회복세 둔화 정도이지 속도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더디다라는 것 정도이지 더블딥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이렇게 아주 비관적으로는 안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들어가서요. 수급부터 조금 찬찬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개인들이 한 3거래일 연속 1조 정도 사주고 연기금도 좀 덜 산다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예, 예.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아까 말했던 유럽계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희소하기 때문에 네. 한 1조 원 정도 순매도가 했고요. 네. 그다음에 투신권은 환매 물량들도 좀 나오고 지금 6월에는 주식형 펀드에서 한 2조 원 정도 예. 빠져나갔고요. 상반기에만 보면 한 10조 원 정도의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700선에서의 급한 물량들은 네. 뭐 좀 상당량 환매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일부 신문에서는 한 80% 정도는 뭐 소화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700선의 급한 물량은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국내 그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이 그 2011년도 운영 계획에서는 그 한 1.4% 정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뭐 한 7조 원 정도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국민연금에서 워낙 주식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한 10조 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리라 보고 있고요. 네. 또 워낙에 또 요즘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개인들의 그 풍부한 유동성 자금도 증시에는 1600선으로 가면은 다시 또 유입이 되는 효과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1600 초중반에서는 개인들의 그런 또 단기성 자금도 유입이 돼서 어느 정도 지수의 일정 부분 하방 경직에는 확보가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대외 변수에 이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또 다른 변수로 역시 2분기 실적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 선반영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3분기는 또 2분기만큼도 안 좋을 거예요. 3분기까지도 당겨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예. 원래 좀 좋으면은 굉장히 좋게 보고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게 보는데요. 예. 지금 2, 4분기는 일단은 좋습니다. 좋게 나오고 있고 이제 7일 날 삼성전자가 네, 실적 가이던스. 예,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본 데는 4조 한 5천억 정도 보고 좀 공격적으로 본 데는 5조 2천억 이렇게 나오기 영업이익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7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 네. 이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를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올 1월 달에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서도 그렇게 빠지질 않았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랬는데 지금 4월 이후에는 좀 빠졌고 이번에는 또 실적 발표를 한 뒤에 빠질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올라갈지가 네. 이제 이 증시의 방향성을 좀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은 이미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워낙에 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재료 소멸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수급적인 측면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변수,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게 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대충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략을 좀 지금부터 세워봐야 될 텐데요. 변수들은 체크를 한번 해보았고요. 일단 뉴욕 증시는 반등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고 더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날아든 고용 지표도 좋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기술적인 반응을 조금 해줬으면 하거든요. 또 디커플링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지난주에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급락은 좀 이번 주는 급락은 하지 않으라고 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특히 이제, 소위 70주가라고 하는 그런 주식들에 대한 금감원의 네. 그 주요 지금까지 주도주였던 종목들의 시세 조정 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60%씩, 했는데요. 예.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는 일정 부분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약간의 투자 이축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 주 초에는 조금 피하셨다가 기관들의 매도세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제 다시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또 재차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주 중반 이후를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새로 사시는 분들은 주 중반 이후에 새로 담는 거 정도 예,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아직까지는 주도주에서 그렇게 쉽게 이탈은 하지 않으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수가 제가 4월에도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종합지수가 20일 이평선을 한번 이렇게 하회를 하면은 다시 20일 이평선 위로 복귀를 하려면은 일정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근데 20일 이평선을 깼기 때문에 네. 또 시간이 좀 요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만 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약간 종목별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완성차 업체를 좀 사고 싶은 분들은 네. 현대차보다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 예. 그런 세종공업이라든지 평화전공, 메스의 네. 그런 자동차 부품들을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ED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나 LG노텍이 주도주였지만은 그런 쪽들도 약간 지수에 조금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중가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여쭤보고 싶은 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특징적인 부분이요. 업종으로 본다면은 조선주의 반등도 눈여겨봐야겠고 철강 섹터도 역시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또 이렇고 지수가 말씀하셨듯이 시원하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몰라도 낙폭 과대주 다시 보기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선주도 역시 계속 낙폭 과대주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순자산가 지면까지 좀 오르는 측면이 있고요. 또 뉴스에 요즘 컨테이너선 가격도 좀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조선주들은 조금 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보면은 그런 태양광주들이 맞아요. 좀 올라가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태양광 네.
투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태양광주도 조금 더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풍력이나 조선 부품주들이 아직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뭐 이런 것 같은 부품주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S가 나오면서 예. 이제 갤럭시 S에 관한 부품주들이 올랐지만은 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멜파스나 뭐 디지텍 시스템과 같은 건 터치 스크린을 만드는 업체가 최근에 주가 보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패널 쪽. 예, 예. 근데 뭐 거의 한 50% 정도 빠졌습니다. 40, 50% 빠졌는데 지난 주말경에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면서 대량 거래가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 관심 가질 만한 쪽에 대해서 거의 다 얘기를 해 주셔서요. 정리하기도 참 버거운데 일단은 좀 피해야 될 쪽은 오히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 완성차 업체 쪽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역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조금은 피해야 될 쪽은 어느 쪽입니까? 자동차 완성차 업체하고요. 지금 피해야 될 종은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덜 사는 종목이 이제 은행주들은 아직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이나 미국의 그런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들이 이제 지난주에 좀 좋았었는데, 네. 구조조정 방안이 좀 미흡하다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그런 쪽들, 특히 GS건설의 해외 부분이 수주 취소가 좀 네, 나왔습니다. 이란에서. 예. 네. 그래서 그런 쪽들도 조금 더 피했다가 다시 또 하반기에서 확보하는 걸 보고 매수세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완전히 무조건 피해야 된다기보다는 종목들별로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어느 종목별로 정도- 잘 봐야 되는. 예. 자, 그러면은 잘 볼만한 종목 얘기를 하나 좀 들어보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코롱 인더스트리는 정말 또 이슈를 좀 모으면서 잘 갔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코스닥의 SSCP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SSCP라는 종목이 이제 태양광 재료, 전극 재료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런 전극 재료를 만드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2007년도 이후에 이 코팅 재료하고 전자 재료 사업 부분이 있는데, 코팅 재료 사업 부분이 좀 안 좋으면서 한 2년간 주가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자동차용에 쓰이는 그런 코팅 부분이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자 재료 사업 부분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사업 부분이 디스플레이용 코팅 필름 부분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TV용으로 이용되는 광학 필름 기초 소재가 많이 늘면서 주가가 올해는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작년에 영업이익 한 160억 정도 났는데요. 네. 올해는 한 3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2011년은 4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좀 조용했다가 최근에 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차트네요. 예. 좀 여러 번 대량 거래를 치르면서 상승 시도를 했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너지어서 하락을 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 거의 한 지금 5개월째 6,800원이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6,800원에서는 무너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 한 번씩 치르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전자재료의 인쇄전자 사업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7거래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8,600원 정도, 지난 네. 고점으로 목표가 잡고요. 손절가는 지난주 중반에 네. 장대 양봉나기 전 저점인 한 7,4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정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는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수가는 예. 금요일에도 보면 한 7,530원 정도가 저가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대 양봉의 절반은 잘 깨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7,6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SSCP 종목 얘기까지 한번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기업 구조 조정 여파로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5대 주요 은행 가운데 3곳의 연체율이 적정 안전선으로 평가되는 1%를 훌쩍 넘어 대출 잠재 부실에 대한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놓고 FTA 비준을 추진 중인 EU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죠. 우리 외교통상부 역시 SSM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공정위마저도 SSM 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은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다룰 때 회사의 공용 이메일이나 메신저 혹은 전화만 이용을 해야 합니다. 또 개인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출시됐죠. 애플의 아이폰 4. 그러나 수신 불량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내 아이폰 4를 들여오기로 한 KT가 현재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일정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역시 9일에 열리게 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죠. 이번 달에도 역시 기준금리 2%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마냥 기준금리를 내버려 두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개각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 국내 주요 일정까지 한번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소식으로요. 은행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9개월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꼽혀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요. 국민, 우리, 신한하나, 기업은행 이제 국내 5개 시중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 시중은행의 실질 연체율을 조사했는데요. 연체율이 최근 3개월 동안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한 달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제 5곳 중 3곳은 연체율이 1%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5개 은행들이 올 2, 4분기에만 약 2조 4천억 원대 부실 대출을 매각을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은행 연체율이 상승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부실 자산 매각을 통해서 연체율 하향 조정에 나섰지만요. 워낙 새로운 연체가 늘면서 연체율 상승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요 5개 은행의 실질 연체율 추이를 보면요. 앞서 지적했던 듯이 3개 은행의 연체율이 6월 18일 현재 1%를 넘어섰습니다. 네. 구체적인 은행명은 좀 밝히지 않을 거고요. 네. A, B, C, D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예, 우선 A은행의 경우 3월 말 연체율이 1.04%에서요. 5월 말에는 1.16%, 또 6월 18일에는 1.36%로 상승을 했고요. 네. 또 B은행도 3월 말 1.00%에서 6월 18일 1.25%로 1%를 넘어섰습니다. 네. 또 E은행도 0.95%에서 1.169% 상승을 했거든요. 네. 지금 C은행과 D은행이 아직 1%대 연체율 미만이지만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 은행들 역시 지난 3월부터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1% 넘기 임박이네요. 네, 그렇죠. 예. 이렇다 보니까 7월에는 거의 1%를 5개 은행이 다 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연체율 상승에는 대기업 구조조정, 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은행의 연체율이 적정 안전선이라고 평가받는 1%를 지금 5곳 중에 3곳이나 훌쩍 뛰어넘으면서 잠재 부실에 대한 경고 등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 은행뿐만이 아니라 손보사들, 손해보험사들마저도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손해보험사들도 자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니까 손해보험사들이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 대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업계 분석에 의하면요. 국내 주요 8개 선보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요. 네. 6월 말 현재 1조 236억 원으로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한 47%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일부 중소형 선보사는 전체 자산 운용의 한 10%가량을 부동산 PF에 투자하고 있다. 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축은행처럼 선보사도 PF 부실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은행 연체율 급등이라든지요. 네. 또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뭐니 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정부가 과연 그 부동산 시장을 살릴 모약을 어떻게 찾을지도 그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하죠. SSM. 여기에 규제를 놓고 사실 지금 FTA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EU도 우리 외교통상부도 모두 다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공정위마저도 SSM 규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우혁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네. 그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 포퓰리즘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을 허무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에 대해서 그 특정 지역 설립이 제한되면은 이는 분명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우리 시장은 문을 닫으면서 외국 시장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SSM 규제에 대해서 그 명확히 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현재 그 SSM 규제의 경우 그 중소기업청에서 필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네. 또 국회에서도 그 일부 이원입법 형태로 SSM 규제 법안이 좀 제출된 상태인데요. 네. EU가 그 SSM 규제에서 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예. 또 이런 가운데 외교통상부도 반대하고 있고, 또 관련 부처 하나인 그 공정위마저 이제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요. 네. 그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SSM 규제 법안의 경우요, 그 상당 부분 후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SSM 규제 뭐 업계 자율협약에 맡길 확률도 현재로서는 예, 그렇죠. 좀 높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금융감독원이요. 최근에 전 그 금융권역 임직원들에게 적용키로 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정보 이용 모범 규준안이라는 것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주요 골자는 이제 회사 주요 정보 다룰 때 개인의 휴대전화 같은 걸 이용할 때는 허락을 맡아라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좀 색다른 그 가이드라인인데요. 예. 이게 그 금융당국 예전에 그 은행이나 그 증권회사를 검사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네. 개인 휴대 메시지나 휴대폰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통신기기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됐는데요. 네. 이제 그 금감은 올 하반기부터 아마 적용할 예정 같은데요. 그 전 금융권의 임직원들에게 뭐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정보 이용 모범 규준 이거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네. 핵심 내용을 보면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뭐 회사의 주요 정보를 다룰 때요. 회사의 공용 이메일이나 회사 공식 메신저, 전화만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게 키포인트고요. 아울러 그 개인 메신저라든지 휴대폰 등 그 개인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에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고 기록을 남기는 거 네. 담겨 있습니다. 또 그 금융회사가 그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요. 네. 아예 그 주요 정보는 사적인 정보 통신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 이런 안들이 좀 검토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모범 규제 마련에 나선 것은 뭐 그 불법 내부자 거래 등 그 미공개 정보의 그 사적 이용을 좀 차단하자는 취지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한편에서는 뭐 사생활 침해 논란도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뜨겁게 화제를 모으면서 출시가 된 애플의 아이폰 4. 이제는 수신 불량 문제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애플을 뭐 집단 소송을 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지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 아이폰 4를 들여오기로 한 KT가 또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애플 아이폰 4의 그 수신 불량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영국에서도 그 한 로펌이 지금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외신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애플도 이제 수신 물량에 대해서 그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최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최근 내놓은 바에 의하면은 그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또 고객의 우려를 끼친 데 사과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네. 또 뭐 그 고객들이 9일 30일 내에 반납할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문제는 현재 그 KT가 그 애플 아이폰 4를 들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 KT가 그 수신 불량 문제를 없애주는데 그 앞장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소한 뭐 수신 불량 문제를 없애주는 그 전용 케이스라도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 그런 네티즌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KT가 여러모로 그 애플 아이폰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갤럭시 S와 애플 아이폰 4 한판 대결이 기대된다라는 그렇죠. 뉴스를 얼마 전에 예. 전해드렸었는데, 뭐 갤럭시 S는 왠지 좀 순항을 하는 듯한, 하지만 애플은 지금 막 아이폰 4는 곤욕을 일단 당하면서 출발은 조금 대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 인적 쇄신 개편이 곧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 정운찬 총리는 뭐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운찬 국무총리가 그 세종시 그
그 문제를 들어서 사실상 퇴진 의사를 밝혔고요. 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중남미 출장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뭐 청와대라든지 그 정부 인적 쇄신 구상이 본격화된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그 조직 개편의 경우 그 소폭을 넘어서 중급 이상의 그 쇄신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 청와대 시스템 개편을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요. 뭐 개각도 뭐 쇄신의 극대에 초점이 맞춰질 거다 이런 발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개각이 한 장관 이상이 절반 이상 바뀐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번 주 내로 그 청와대 이제 공식 입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이번 쇄신이 어떻게 보면 그 여론을 설득하고 다시 다잡는 쇄신인데요. 예, 네. 이번 쇄신에서 만약에 그 올바른 카드를 꺼내지 못하게 된다면 또다시 여론에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청와대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집권 후반기에 MB 후에 누가 승선하는지 그렇죠. 예, 예. 잘 태워야 또 배가 잘 가겠다 싶네요. 자, 끝으로 국내 주요 일정도 좀 챙겨봐야 될 텐데 역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달은 뭐 안 되더라도 8월에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게 거의 예, 그렇죠. 예, 우세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이번 주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그 한국은행의 그 금융통합위원회가 예정돼 있고요. 네. 또 국제통화기금이 그 한국을 비롯해서 그 세계 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일단 일정별로 보면은 우선 5일에는 그 금융위원회에서요. 그 6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내놓습니다. 그 여기에는 뭐 6월 한 달간 그 외국인들의 그 주식 순매수 및 순매도 현황 외에도요. 네. 그 외국인 국적별로 이제 그 증권 투자 동향도 당길 예정이거든요. 또 6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최근 경제 동향을 담은 그린북을 발간하고요. 네. 뭐 여기에서는 그 현 경기를 바라보는 그 정부의 시각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6일에는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 대출 형태 서베이 조사 결과를 내놓고요. 7일에는 통계청에서 2009년 국제인구이동 통계 결과를 내놓습니다. 네. 그 8일에는 이제 그 IMF죠. 그 국제통화기금에서 그 세계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는데요. 뭐 여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국가들의 성장률이 담기게 되는데요. 네. 그 IMF는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수정 전망에서는 그 상향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8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5월 중 그 통화 및 그 유동성 동향이 공개되고요. 또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올 상반기 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9일에는 그 이번 주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 그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뭐 지적하신 대로 이번 달에도 뭐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김중수 한우총재가 그 발언을 통해서 추구 전략 시기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암시하느냐. 그래서 뭐 다음 달 8월이냐 아니면 9월이냐. 그렇죠. 예, 이게 가장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있을 국내 굵직한 일정들까지 챙겨서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이종배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역시 안겨준 선물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 내용 좋지 못했고요.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가 역시 낮았지만 어쨌거나 기대를 또한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뉴욕 증시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7거래일째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 3대 지수 모두 다 연 저점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다우는 이제 9,686으로 9,700선도 붕괴가 됐고요. S&P 500은 1,022포인트로 이제는 기술적으로 S&P 500의 1000포인트 지지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반등에 실패한 뉴욕 증시, 오늘 우리 장도 출발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잠시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